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째서 이토록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안녕에 이토록 해로운 독소로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초기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인간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는 그 필요를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임신한 여성이 겪는 스트레스가 태아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산모가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수록 아이는 훗날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의 삶은 이토록 이른 시점에서부터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는 태교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것을 보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과학이 증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어머니의 정서적 안녕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각박한 사회는 예비 엄마들에게 과연 그러한 평온을 허락하고 있을까요? 출산 과정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설계한 출산은 단순히 아이를 자궁 밖으로 내보내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마와 아이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이로운 화학적 교감의 순간입니다. 출산의 순간 엄마와 아기의 몸에서는 옥시토신, 엔도르핀과 같은 사랑과 유대감의 호르몬이 칵테일처럼 분비됩니다. 이는 평생 이어질 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산부인과적 개입은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의학적 개입,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제왕절개 수술 비율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얼마나 거대하게 개입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발달을 위해 인간의 아이에게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애착 관계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아이를 위해 온전히 존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가득 찬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온전히 집중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끝없는 경쟁,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부모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그저 관계 안에서 편안히 쉬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 호기심, 슬픔, 두려움, 그리고 분노까지도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러한 모든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의 양육 방식은 아이들이 특정 감정, 특히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도록 가르칩니다. 울지마, 떼쓰지마와 같은 말들은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감정 표현이 부모와의 관계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뇌 발달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과정입니다. 우울증을 예로 들어볼까요? 디프레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래로 누르다입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무엇이 억눌리는 걸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한 사람이 왜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을까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릴 적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는 부모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압박과 심화되는 고립감은 부모의 양육 환경을 위협하고 이는 결국 다음 세대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부모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키우도록 진화했습니다. 과거 우리네 마을 공동체처럼 주변에 항상 도움을 줄 이웃과 친척이 있고 아이들은 다른 어른들과 아이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핵가족화되고 파편화된 사회는 부모와 아이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의 뇌회로 형성에 상처를 입히고 심리적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의 자녀가 나중에 ADHD를 겪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정서 상태가 아이의 뇌 발달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뇌의 생물학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은 종종 정신 건강 문제를 순전히 생물학적 문제로 치부하지만 그 뇌의 생물학 자체가 사회적, 정서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립되고 스트레스 받는 부모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최근 서구 사회에서는 20대 후반, 30대, 심지어 40대 초반의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종종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와 겹칩니다. 맞벌이 부부는 흔하고 부모님 댁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을 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자궁 안에서 아기를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어난 아이들에게 차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아동발달연구센터에서 발표한 한 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의 구조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되며 이는 앞으로의 모든 건강, 학습, 행동에 견고하거나 취약한 토대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 논문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히 유아기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상호교감이다. 부모가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으로 압박받을 때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독립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20대 초반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살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를 빨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부모와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독립은 자연의 순리라는 것을요. 어미곰은 새끼곰을 억지로 떠밀지 않아도 때가 되면 새끼는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인간의 아이에게 진정한 독립심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의존을 충분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의존 욕구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소속감과 연결감, 애착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때 아이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자신감과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안전한 항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배만이 멀리 항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를 과잉 보호하거나 유아적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의 진정한 애착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탐험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빨리 세상으로 내몰고 스스로 길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과거의 전통사회에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축하하고 돕는 성인식과 같은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례들은 아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러한 지혜의 지도를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한 유명 인사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는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와 트라우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책 스페어를 읽어보면 어린 시절 깊은 트라우마를 겪은 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왕실이라는 금빛 세장 안에서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받은 메시지는 너 자신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아이라는 역할에 주어진 기대와 프로그래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평생을 투쟁해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가 가진 특권을 생각하면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왕실이라는 배경을 떼어내고 한 인간의 이야기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사랑 없는 부모의 결혼 생활, 감정적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 아버지는 어린 해리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면서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무릎을 한번 만져주며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는 방을 떠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혼자 남겨진 아이의 마음을. 이것은 물질적 결핍이 아닌 지독한 정서적 결핍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왕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정서적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자기 가족의 고통, 자신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할을 연기하고 세상의 활동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편을 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치유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상처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줍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ADD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책을 읽기 힘들어했으며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멍청하다, 버릇없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잘못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민한 기질을 가진 한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로부터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 즉 주의를 끄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50년이 지나 애드라는 진단명을 받았지만 그것은 질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환경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진단명은 현상을 묘사할 뿐 그 원인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 아니라 어떤 일을 겪었는가,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뿌리는 우리 자신이나 유전자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 특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든 상담가든 믿을 수 있는 친구든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숲을 걷고 흙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지친 심신은 조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명상과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진실한 관계입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춰보고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타인을 위한 봉사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우리는 삶의 더 큰 의미와 연결감을 느끼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영성입니다.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권을 가진 왕자든 평범한 시민이든 우리 모두는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며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어느 부모도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줘야지라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다음 세대에게 아픔을 전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치유할 때 아이들도 함께 치유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인 패턴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치유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